드디어 그 짐에서 벗어났어. 오늘부터 부모님이 우리 집에 이사 오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남편 민호는 우리 가족의 집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 자리 앞에 서서 그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딸이 유산 가져와. 그 말에 순간 충격을 받았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정신이야?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그제서야 저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왜 웃어? 이해 못하겠어? 민호와 시부모님은 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그때 저는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평범한 회사원 부모님의 첫째 딸로 태어났고 동생이 한 명 있는 매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30살 때 민호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어느새 52살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들 지훈과 딸 소연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각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지낼 시기라고 생각했지만 제 인생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겨우 70세였습니다.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겼고 특히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엄마, 힘드시겠지만 식사는 해야죠. 제가 어머니께 계속 말했지만 알아. 그런데 도저히 입맛이 없어. 가슴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아. 어머니는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불과 3주 만에 어머니의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저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내린 진단은 충격적이었죠. 어머니는 암말기로 수술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잃고 나니 어머니마저 병에 걸리셔서 저는 큰 절망에 빠졌지만 영원히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생은 멀리 살아서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며 어머니가 병중에 홀로 계시게 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장례식 끝난 지 얼마 되었다고 이제 또 어머니 일에 휘말려야 해. 민호는 짜증스럽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병원에 모시고 오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굳이 같이 살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움을 느끼실 거야. 안 된다면 나 혼자라도 친정에서 지낼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민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없으면 내 밥은 누가 챙겨줘? 물론 내가 와서 요리해 줄게. 청소는? 딸내는 누가 할 건데? 그가 따졌습니다. 말이 막혔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것이 아프게 다가왔는데요. 만약 누군가 제가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반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알겠지? 결국 민호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만했지만 결국 제 뜻을 들어준 것이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논쟁을 억누르고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요. 그렇게 민호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민호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민호는 외동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따로 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계획했습니다. 회사 주택에서 살면 출퇴근이 더 편리하고 월세가 약 6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친정집으로 이사하면서
월세도 내지 않게 되었고 공간도 더 넓어졌습니다. 민호에게도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민호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 다행이었죠. 어머니는 활기차게 보이셨지만 자주 기운이 없어 보였고 낮에는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관리하며 돌봤으며 어머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니까. 지수야,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있어서 큰 도움이 돼. 민호에게도 고맙다고 해야겠네. 어머니는 여러 번 감사를 표현하셨고 민호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험한 말을 한 줄도 모르셨기에 그에게도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잠자리에 든 후 민호가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어머니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길 바라는 거야? 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는 듣기조차 거부했는데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민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불평했고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푼 듯 행동했으며 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거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민호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의 여명이 다가올 때쯤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고 5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큰 충격을 받았죠. 동생 가족과 제 자녀들이 바로 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배우자의 존재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구석에서 부모님과 웃고 이야기하며 장례 준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동생이 주도하여 준비를 마쳤고 우리는 어떻게든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가족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가장 뒤쪽의 친척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가족석에 앉아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기 있을게. 내가 친혈육도 아닌데. 하지만 너는 내 남편이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긴 하지만 너희 어머니의 아들은 아니잖아. 민호는 우리 아들이니까 그는 외부인이야. 알지? 지수야, 너는 가족석에 앉아야지. 시부모님의 이 말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에서는 장례식에서 사위가 가족석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호가 가족석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먼 친척들은 우리가 이혼이라도 한 줄 알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은 한 가지 문제였지만 민호가 그냥 거기에 앉았더라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죠. 민호가 제 곁에 없다는 것에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머니를 평온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동생 가족, 제 자녀들, 민호와 그의 부모님은 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뭔가 대단하군요. 먼저 당신 아버지, 이제 어머니까지. 장례 비용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끝났나요?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들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요. 민호야, 너도 힘들었겠다. 외부인들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응, 지수의 변덕을 맞춰주는 게 힘들었어.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권리가 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것은 참을 수 없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죠. 민호의 부모님은
항상 무감각하고 무례했습니다. 민호와 결혼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더 매력적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 손주를 기대할 수는 없겠네 라고 했고, 그의 아버지는 농담으로 미인도 3일이면 질린다고 하던데 기수는 질리지 않겠네 라며 비웃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웃기만 했고요. 되돌아보면 민호나 그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장례식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저를 조롱했죠. 민호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문제라고 생각되었고, 그동안 민호에게 너무 신경 썼고 그저 부모님께 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민호는 제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말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의 행동은 더욱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와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다른 방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요. 만약 동생 가족이나 제 자녀들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면 화가 났을 텐데 다행히도 그들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민호와 그의 부모님 대화를 들은 것이 저뿐이라는 것에 안심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그녀가 불렀습니다. 네, 제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이거 가져도 되니? 그녀는 어머니의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너희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니? 민호가 가져가라고 했어. 그냥 내가 가지면 될 것 같아. 그녀는 지갑을 들어 올리며 살펴보았습니다. 장례식 직후에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았는데요. 지갑을 그녀에게서 빼앗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갑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녀에게 맞서서 말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할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가족끼리 나눌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외부인이라는 거야? 아까 장례식에서 너희 어머니에게도 민호가 외부인이라고 했잖아. 민호는 외부인인데 너희 가족은 아니란 말이야. 제가 반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호와 그의 아버지 또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엄마에게 사과해.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들의 소란은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민호와 시부모님에게 외부인이라고 불릴 줄은 몰랐고, 그들은 제가 힘들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가 사과해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제가 그를 맞으며 가라앉은 분노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의 투박한 말은 배려를 나타내려는 시도로 들렸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와. 기분 전환이 될 거야. 그는 여행 상품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아이들의 제안이었겠지만 민호가 그것에 동참한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즉시 아이들에게 연락하여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요. 정말? 아빠가 제안했어? 놀라운 일이네. 아이들은 제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민호의 선물이었음이 분명했죠. 아마도 아빠가 그 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준 여행 상품권을 감사히 받았는데요.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아이들 집에서도 좀 지내다 오고. 정말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 걱정하지 마. 나는 부모님 댁에서 쉬고 있을게. 그냥 즐기고 와.
이제 민호의 배웅을 받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찾아와 주니 매우 기뻐하며 스파 여행 전에 그녀의 집에 들렀고 그 후에는 지훈이의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그동안 자주 찾아보지 못했기에 이번 기회에 음식을 만들어 냉동해 두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셔야 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이거 진짜 도움이 되네요. 두 아이는 집에서 제 요리를 먹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민호의 제안 덕분이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스파 여행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간병의 피로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꽤나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집을 떠나 있었지만 두 아이는 환한 미소를 띠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즐거웠어. 이번 한 번만큼은 아빠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네. 맞아. 이번 한 번은 고마워해야겠지만 아빠가 뭔가 꽁꽁이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소연이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도 나름대로 우리를 생각한 거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와 여행의 추억을 나누고 다시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이 믿기지 않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위치는 분명 맞는데 있어야 할 가족의 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민호가 나타났고 그의 부모님도 뒤따라 나왔으며 제가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고요. 민호는 그 끔찍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짐에서 벗어났어. 오늘부터 부모님이 우리 집에 이사 오셔. 무슨 말이야?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니? 너희 가족의 집이 철거됐어. 빨리 유산을 우리 집으로 가져와. 내가 상속받은 거 이제부터 민호 거야. 그제야 집이 사라진 이유가 민호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유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배신감이 밀려왔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느꼈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철거했다고 민호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죠. 저는 그들의 비웃는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광경에 민호와 그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 웃어? 이상한 여자네. 제정신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섬뜩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 셋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는데요. 당신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나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어. 그러니 유산은 없어. 그 말을 하고 저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을 거라 착각하고 부자가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의 허황된 상상과 행동이 저를 참을 수 없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설명해봐. 민호가 따져 물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에게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 전에 난 더 이상 남과 살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민호의 질문을 무시하고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격노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의 집안일은 도왔으면서 우리 집안일은 못하겠다고? 상황을 알고 있는 거 맞지? 내가 같이 살기로 한 거 동의한 거잖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난 같이 살기 싫다고 했어. 집안일 피하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 잊었어? 그들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그렇게 철거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저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나서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외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잘 곳을 찾아야 했고 민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집을 철거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일 리가 없으며 그 집은 아직 어머니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철거를 했는지 궁금해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민호와 그의 아버지가
직접 철거를 한 것이었습니다. 철거업에 종사하던 그의 아버지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중장비까지 대여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계획은 철저했죠. 게다가 저를 따돌리기 위해 여행 상품권까지 준 것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세 사람 모두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눈물로 제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집을 불법으로 철거했습니다. 그는 재산 파괴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민호와 그의 부모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동의했고 변호사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해 왔는데요. 이 공문은 뭐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받았어. 당신이 소중한 내 집을 파괴했으니 당연히 보상해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상. 우리 부모님 집으로 이사 간다고 말했잖아. 아무도 살지 않을 집을 철거했어. 고맙다고 해야지. 보상 요구라니. 이제 유산 가져와서 돌아와. 그는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철거해줘서 고맙다고. 웃기지 마. 그리고 유산이라니? 아직 정리도 안 됐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 침묵을 지켰는데요. 제가 흔히 보이지 않던 분노를 드러낸 것이 그를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집이 철거되었을 때 웃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죠. 어머니와 함께하는 1년을 얻었고 상속에 대해 논의할 것이 당연했기에 동생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모든 현금과 주식을 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제가 집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 집에 살 계획이 없었기에 임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과 아버지가 집을 원래대로 복원하거나 공문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세요.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할 거예요. 저는 선언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화낼 줄 몰랐어. 민호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화나지. 뭘 기대했어? 저는 민호가 제 가족의 집이 사라지면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의 아버지는 항상 함께 살기를 원했고 지훈이를 좋아했었습니다. 민호는 이전에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함께 살기를 거부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제가 반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철거하고 상속금을 가지고 함께 살기로 설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은 후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요. 제발 봐줘. 아기는 없었어. 아버지도 미안해하셔. 정말 미안하다면 합의에 응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사과했는데요. 정말 미안하다면 돈을 보내.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집은 복원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제 억울한 감정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소연이의 집에 머물렀고요. 동생 가족과 제 아이들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집이 그의 동의 없이 철거된 것에 화가 났겠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지수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 모두가 민호의 행동을 비난하고 저를 지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민호로부터 보상금이나 위자료 지급이 없었고 그 기간 동안 그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소연이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죠. 최대한 빨리 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제 바람과는 달리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소연이가 알려준 사실이었습니다. 이 앞치마 할머니 거랑 정말 비슷해요.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완전 깜짝 놀랐고요. 그것은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목록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언급한 할머니의 앞치마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만든 독특한 앞치마였죠. 뭐라고? 이건 할머니의 앞치마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확실해. 제가 말하자 소연이는 다른 목록들을 빨리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최근에 앱에 가입한 것 같았으며 거래나 리뷰가 없었고 거의 50개에 가까운 아이템이 목록에 올라와 있었고 놀랍게도 모두 어머니의 물건이었습니다. 즉시 민호가 한지심을 깨달았으며 그가 집을 철거한 후 어머니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앱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앱. 민호는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 하지 마. 내가 엄마 물건을 무단으로 팔고 있는 거잖아. 지금 당장 그 목록들 취소해. 제가 요구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아니, 내가 그런 짓을 했겠어?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겠어? 지금 당장 내 물건을 가지러 갈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바로 소연이와 함께 민호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물건은 어디 있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민호에게 따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아빠 소연이도 저와 함께 민호를 압박하여 그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우리가 온 것을 눈치채고 나왔는데요. 소연이 왔구나. 민호의 어머니는 손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가 난 소연이가 말했고, 할머니, 아빠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세요. 진실을요.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물건들을 아빠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소연이의 말에 민호의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곤란한 표정으로 계속 정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민호가 팔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팔고 있는 거야.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던 민호는 큰일 났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이가 충격을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명랑하게 말을 이어갔고요. 이거 일이 꽤 많아, 알지? 물건 하나하나 포장해야 하고 사진도 잘 찍어야 해. 그녀는 자신이 도둑질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즐거운 듯이 앱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달려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억눌렀고요. 그 목록들 취소해. 그건 할머니 것이 아니잖아. 소연이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분노에 차서 할머니에게 간청했지만 민호의 어머니는 불쾌한 듯 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내가 드디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았잖아. 쓸 수 있는 건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팔아서 용돈을 벌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이제 나 혼자 남은 할머니인데 소연이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바라는 거 맞지?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간청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고 후회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소용없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죠. 소연아, 가자. 하지만 괜찮아. 가자. 소연이를 끌어당기며 집을 떠나 경찰서로 바로 향했습니다. 집 철거에 대한 신고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절도는 다른 이야기죠. 제가 경찰에게 어머니의 물건이 도난당해 팔리고 있다고 설명하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으며 민호의 어머니의 중고거래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은 팔리지 않을 것인데요.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계정을 정지시켰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넌 공범이야. 아니, 난 이 일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어. 조사에 협조해.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신고 철회해줘. 제발. 가족? 너는 아직 집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후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아.
제 소리에 민호는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모든 일을 겪고도 오랫동안 민호와 함께 살아온 정 때문에 아직 그에게 미련이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을 기다릴 테니 절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돌려줘. 그리고 민호, 아버지가 많이 아파 보였어. 병원에 가보셨니? 나는 괴물이 아니니까 그냥 전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금 본 민호 아버지는 경악스러울 만큼 야위었고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그저 창백한 수준을 넘어서 기이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그의 건강 상태는 명백히 좋지 않았지만 그 가족은 아마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도둑질한 물건을 팔며 무심했고 민호는 저에게만 강하게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다음 날 민호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 전화를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완전히 반대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나를 병든 사람 취급하다니 무슨 말이야? 병원에 버려져서 귀찮은 일을 피하려고 나는 너에게서 민호와 아내를 지켜야겠어. 병원에 갈 생각 없어. 그는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의 건강을 걱정했을 뿐인데 꾸짖음을 받다니 충격이었죠.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죄송해요. 나는 내 부모님처럼 허약하거나 단명하지 않아. 날 바보로 만들지 마.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며칠 후 그는 결국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몸이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버지가 말기암이래.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르겠어.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지? 너희 부모님처럼 허약하거나 단명하지 않아라고 하셨잖아. 그러니 너 스스로 처리해. 너무 냉정하게 굴지 마, 지수야. 내가 이렇게 사람일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아프실 때 너는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 내 행동을 반성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나 민호의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는데요. 인간으로서 저는 죽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들이 한 일과 말들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요. 그렇게 단명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그는 철저히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집은 손자 지훈이에게 물려준다. 나머지 재산은 아내와 장남에게 나누어 준다. 지훈이의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항상 지훈이를 편애하며 함께 살고 싶어 했고요. 그는 죽어서도 지훈이가 그 집을 가지길 원했을 것이지만 지훈이에게는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 그 집은 필요 없잖아. 제가 지훈이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상속세로 인해 그 집을 상속받는 것은 이익보다 부담이 클 수 있었지만 그가 기뻐하는 이상 제가 뭐라 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유서에 따라 지훈이는 그 집을 상속받았고 그의 할머니는 기뻐하며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후계자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지훈이가 저에게서 빼앗긴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믿을 수 없었고요. 우리 집에 와 민호의 전화는 저를 그의 부모님 집으로 곧장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민호의 어머니와 민호 자신이 그들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중장비와 철거 회사 이름이 적힌 트럭들이 가득 차 있었고 작업자들은 우리 눈앞에서 그들의 집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집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지훈이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철거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훈아, 지금 당장 멈춰.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멈춘다고 해도 살 수 없을 거야. 지훈이는 대답했고요. 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의 어머니와 민호는 지훈이에게 애원했지만 지훈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엄마에게 한 일 잊었어? 할머니, 당신도 엄마에게 끔찍하게 대했잖아. 그렇지. 사과라도 했어? 지훈이의 웃음은 할머니와 민호를 향해 날카로운 눈초리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중장비는 여전히 시끄럽게 그들의 집을 해체하고 있었고요. 그 장면을 보며 드디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민호는 상속자산에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마침내 지급했고 민호의 어머니가 가져간 어머니의 물건들도 지훈이가 되찾아 안전하게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엄마, 수연이와 제가 항상 곁에 있어요. 지훈이가 말했고 저는 마침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의 어머니와 민호는 집을 잃고 돈도 없어졌으며 다시 회사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회사 주택에서 이사를 나왔지만 이제 민호와 그의 어머니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동료 아내에게 그들에 대한 모든 진실을 설명했는데요. 그들의 힘든 삶이 회사 주택에서 시작될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자초한 일입니다. 민호가 퇴직한 후 그들은 새로운 거처를 위해 저축해야 할 것이죠. 때때로 저는 민호와 그의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저 대화를 나눌 화제를 위해서요. 그 후 저는 소연이의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지훈이가 약혼하게 되었고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옛 가족집의 토지는 꽤 괜찮은 가격에 팔렸고 그 집이 그렇게라도 역할을 다해주어 기뻤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훈이는 제안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요. 혼자서는 소연이에게 계속 의지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지훈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하여 스스로 저의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도록 다짐하며 말입니다.